석유와 천연가스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유는 특히 몇몇 국가들에게 하늘의 선택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풍부한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줬습니다. 산유국들은 석유 생산과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세계 시장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때로는 생산량 조정을 통해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가 없는 국가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산유국들의 결정에 의존해야 했으며 이는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오랜 꿈이었습니다. 60년 전의 보고서가 한국 내에서 천연가스의 풍부한 매장 가능성을 제시했을 때 이는 국가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천연가스 매장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 포항의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화석연료로 여겨지며 이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한국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의 발견과 개발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천연가스 개발과 사용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경북 포항에서의 천연가스 발견 가능성은 한국에게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국가의 에너지 전략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국제적인 과제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17년 경 포항 한복판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몇 개월 패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3월 초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는 옛 철기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하수를 찾기 위해 굴착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화상사고가 발생했고 즉각 소방당국이 출동해 장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을 펼쳤으나 도무지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덮어도 거품 소화액을 퍼부어도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오르기만 했죠. 불의 생김새가 이상하다 생각한 포항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의뢰의 불길을 조사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가스였죠. 그러니까 포항 시내 한복판에서 천연가스가 마구마구 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고로 생각됐던 이 불길은 일주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사그라들지 않았고 포항시는 역발상으로 불의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는 불꽃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도록 쇠기둥을 받고 그 불로 계란을 삶아 나눠주는 등 이 시기 포항을 방문한 분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서도 천연가스가 줄줄 새어나오는 걸 보면 한국은 자원빈국 또는 자원불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의 시선을 포항 구룡포 앞바다 60km 밖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석유, 펀놀리엄는 지하에서 생성된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말하지만 보통은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유가 매장된 곳에는 천연가스도 공존하기 마련이라 천연가스도 석유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석유 속에는 극소량의 황, 질소, 금속은 물론 수분, 가스분의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정을 거치면 원유가 되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단순히 발전소 연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연료, 선박 연료, 보일러 연료, 플라스틱 원료 등등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간 한국은 기를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조금은 아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타이틀은 박탈당했습니다. 왜냐면 2004년 7월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2004년 7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바로 동해 가스전 덕분입니다.
동해 가스전의 역사는 곧 한국 자원개발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에 소재한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한국 동해에서 수차례에 걸친 탐사 및 시추 작업을 진행했었지만 석유 가스전 발견에 실패하고 철수했지만 실제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낸 동해가스전은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 시추 개발했습니다. 결코 선진국의 기술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어쨌든 1998년 7월 가스층을 발견한 이후로 경제성 평가, 시추, 생산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울산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해역에 자리한 동해가스전은 2021년 12월 31일 생산을 종료할 때까지 원유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했는데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덕분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었죠. 그렇다면 1년 전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이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스전일까요? 제7광구처럼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아닌 실제 매장된 곳은 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는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동해가스전에서 불과 44km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사실 동해가스전의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며 10대 수입 품목 중 670억 달러, 약 80조 원로 압도적인 1위 품목입니다. 동해가스전에서 17년간 약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원이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미미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 때문에 지질과 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한반도 주변의 석유자원 개발을 위해 더 적극적인 탐사와 시추가 필요하다고 임모아 주장해왔는데 결국 동해가스전 옆에서 새로운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방어구조인데요. 지난 2021년 6월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에서 44km 떨어진 울릉분지 육광구 심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양만 원유로 환산했을 경우 7억 배럴입니다. 동해가스전의 15배 그리고 유가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3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방어구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기름진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 자원을 품고 있길 바란다는 뜻이었는데 탐사 자료에 나타난 것은 실제로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 자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즉각 시추에 돌입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추는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중단됐습니다.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이 이상 고압대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무리하게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상 고압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블로아웃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 고압대를 만났다고 해서 시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고압대는 상하부 지층이 투과가 어려운 지형이 변형되어 만들어지는데 부피가 좁아지면 내부의 액체나 기체가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작은 틈으로도 블로아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아웃 방지기나 윤활제로 사용되는 이수의 비중을 조절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블로아웃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만약 분출이 발생하면 막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2010년 멕시코만에서 시추 시설이 폭발하며 원유 7억 7천만 리터가 유출된 딥워터 허라이즌 사고도 이상 고압대를 건드렸다가 발생한 사고죠. 그래서 일단 석유공사는 잠시 시추를 중단하고 차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의 움직임과 달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행보는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대륙붕이 많다 보니 주변국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죠.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3월 14일 오후 10시경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구조물이 선장의 눈에 띄었는데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이는 전형적인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이었습니다. 시설물에는 떡하니 히게트 이슬란드 7분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 구조물은 원래 이 위치에 있으면 불법인 구조물입니다. 왜냐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중첩된 관계로 한중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함부로 구조물을 세울 수 없는 곳인데 중국이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는 자신의 영토처럼 관리함으로 어업활동을 포함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자원 개발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세워진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교집합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하에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곳에 대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함께 조업도 하고 관리도 하는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중국이 이 협정을 깨고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알박기하듯 세워둔 이 구조물을 발견한 무궁화호는 즉각 이를 정부에 신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에 NSC로 격상시키기도 했는데요. 사실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 간 석유 시추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은 2004년 제2광구 지역에서 유전 탐사 활동을 벌였으나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고 2008년에는 반대로 중국이 서해에 석유 시추 시설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추를 추진했던 중국 과학원은 탐사 결과 보고서에 계산된 석유, 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약 20억 톤 규모에 달한다고 써 충격을 안겼는데요. 1973년에는 한국이 제2광구에서 석유를 시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군함을 보내 저지하기도 했죠. 한편 한국은 한국에게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선물했던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3일 열린 추계자원연 압학술 대회에서 서정규 석유공사 글로벌 기술센터장은 석유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전통적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CCS, 암모니아 등 신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CCS 기술이 동해 가스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탄소 중립, 넷제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만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 배출량을 0군으로 만드는 지구 지키기 계획입니다. 이에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이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잡아 지하서장고에 가두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바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인데요. 그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바다입니다. 사실 바다는 우리에게 해산물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보물창고일 뿐만 아니라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거대한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그린피스는 이기의 바다를 위한 해결책, 해양보호구역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구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 해결의 실마리는 해양에 있다. 해양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20년간 인간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가 해양으로 흡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며 심해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로 대기 내 탄소량의 10배 이상, 지표상의 초목, 토양, 이생물 전체에 저장된 탄소 총량보다 무려 10배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 시대에서 바다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심해의 저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해 깊은 곳에 흙을 퍼올려야 하는데 이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공간, 즉 유전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심해에 위치한 유전에서 석유를 퍼올리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막아버리는 것인데 만약 실수로 조금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더라도 심해의 고압을 이겨내지 못한 이산화탄소가 수면으로 떠오를 일은 없습니다. 한국은 동해가스전을 이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생긴 빈 공간에 연간 40만 톤씩 30년간 총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탄소 중립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7년에 이미 포항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 100톤을 심해에 저장하는 실험을 성공시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세계 세 번째 국가가 되기도 했죠.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앤마켓, 리서치앤드마어키츠에 따르면 글로벌 CCS 시장 규모는 2020년 41억 달러에서 2026년 94억 달러, 11조 5천억 원로 연평균 15.7%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각국에서 탄소 중립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면 사업이 가시화되는 2030년 이후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CCS 기술의 탄소를 활용하는 CCUS의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지구 IEA의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 2019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70억 톤이 될 것이며 이 중 9%에 해당하는 26억 1천만 톤이 CCUS를 통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톤당 탄소 배출권 가격이 12만 5천 원으로 책정했을 때 CCUS 시장 규모는 최대 326조 원에 달하는데 동해 가스전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이 거대한 시장의 리더가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도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제재에는 협조적인 국가들도 에너지 제재에서만큼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U 회원국이자 나토 가입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할 것이란 의사를 밝히며 유럽연합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하며 러시아는 하루에도 10억 달러 가량의 에너지 판매 대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런 비용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등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산 에너지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어 최근 러시아 당국이 일본의 산업을 끝장내겠다는 발표를 하며 일본에 대한 에너지 공급 차단을 시사하고 있어 일본은 꼬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차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긍정적인 상황을 4월 들어서며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전선을 완전히 탈환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동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 전선에선 러시아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이 감지되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지움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슬라반스크 지역을 다음 목표로 삼고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쌓고 다리를 파괴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신감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대함 미사일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유라시안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호위함인 에센 제도킴 우크라이나 넵대함 미사일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넵대함 미사일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 300km 이상을 비행 가능하며 5,000톤급의 군함을 격침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4월부터 넵툰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500기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해 국도 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넵대함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안 방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상황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오데사와 마리우폴 등 항구 도시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에 파괴된 에센 제도캄 역시 오데사에 포격을 가하던 함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서방 세계의 수억 달러 규모의 방어 무기와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이 속속 들어 지원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이 빠르게 결판을 내지 못한다면 남부 해안 도시와 동부 돈바스 지역도 북부 키이우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수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밀리는 가운데 국제적인 고립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에 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민간인 피해를 자행한 러시아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에 돌입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투표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193개 회원국들을 향해 반대표를 던지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국의 발의로 진행되는 이번 표결은 출석한 국가들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 지난달 진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143개국이 찬성하여 통과된 만큼 이번에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다 보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에서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집권당 대회에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폭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추방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노비를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인도, 브라질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과 연합해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며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안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하며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한 일본을 향해 높은 수준의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 협력을 비롯한 모든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밝히며 일본의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제재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사할린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 사업에 대해선 조용하게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극동 사할린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으로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기도 하며 일본 내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안보 면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의 자산 동결을 비롯해 러시아를 향한 다양한 금융제재부터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일본산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에너지 부문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업과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계약했다니 에너지 공급망은 최후의 보루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자국 천연가스 수요의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동산 천연가스와 다르게 지리적으로 가까워 수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 당국은 일본과 협력 중인 사할린 가스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할린 에너지 프로젝트에는 일본 미쓰이 물산이 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쓰비시 상사는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의 경제협력 상징과 같은 사할린 프로젝트는 일본의 금융권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으며 일본의 플랜트 건설업체들이 시공에 참여했을 정도 일본의 국가적 역량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일본은 해당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량의 50%를 장기 계약으로 수입하는 데 서명했으며 도쿄가스와 일본 전력 등 8개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중동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일본으로 도착하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반면 사할린산 에너지 수입은 빠르면 2일 늦어도 5일 안에 일본으로 공급이 가능하기에 일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일본으로 향하는 에너지 차단 조치 엄포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제재 발언이 에너지 차단으로 돌아올 위기에 놓이자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가스를 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방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며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인해 공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산 에너지가 갑자기 끊긴다면 일본의 산업이나 가정에서 에너지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린 러시아와 일본의 에너지 협력이 다른 사업자에게 갈 수도 있다는 일본 정부의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의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7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서 빠지고 제3국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다며 일본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사할린 에너지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이 해당 가스전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한마디로 일본은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여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탐내고 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역시 지속적으로 탐내면서 사할린 가스전에서 나오는 이권은 자신들이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할린 가스전의 경우 러시아 지분이 절반 가까이 들어있어 한국가스공사도 상당량을 수입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의 천연가스 채굴 능력과 플랜트 시공 능력을 감안한다면 한국 역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술력도 충분해 러시아 에너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국제정세로 보면 러시아와 지금 당장 에너지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것은 무리지만 일본이나 유럽도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면서 러시아 에너지는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후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게 독일이나 유럽처럼 너무 많은 에너지 의존을 하게 되면 에너지 주권이 넘어가게 되어 차후 한국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러시아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다양한 공급처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니 최근 일본의 견제와 제재에 화가 난 러시아가 에너지 사업 철수를 통해 일본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상황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 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 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 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 벨트가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유엔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 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등 오리노코 일부 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 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의료는 물론이고 무상주택, 무상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납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에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 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 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격은 석유 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탓에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대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 약 8만 %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한화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 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챈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K-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 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결정과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석유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한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반대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 방향에서 감지된 의문의 레이더 신호를 감지하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며 다중 주파수의 전파를 쏘아내는 것으로 보아 알세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가 그 신호의 주인공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얼마 뒤 한국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신호의 정체가 알세 레이더를 탑재하고 시험 비행을 했던 KF-21이었음을 알게 되어 중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 비행에서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 레이더 대신 같은 무게의 더미를 장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그런데 한국이 시험 비행 단계에서 AESA 레이더의 실물을 장착했고 거기다 실제로 작동시켜 성능까지 테스트했다는 것은 중국한테는 뜻밖의 위협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KF-21의 신호를 감지했다는 것은 반대로 KF-21도 자신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 맘만 먹으면 낙원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중국에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시다. 최근 KF-21이 전투기에 눈 S 레이더를 장착하고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4일 KF-21C 제3호기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로 처음 시험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 제3호기는 오전 10시에 이사천 비행장을 이륙해 최고 속도 약 610km/h, 고도 3만 피트로 비행하고 11시 24분에 착륙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것은 이수범 공군소령이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만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반도체 송 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위 위상과 진폭을 무작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해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는 개발 시험 평가에서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0판의 비행 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방사청은 앞으로 2026년 2월까지 90여 회 비행을 통해 공대공 모드의 최대 탐지 및 추적 거리, 추적 정확도 등 34개 항목에 대해 개발 및 운용 시험 평가를 수행해 작전 운용 성능, 군 운용적 합성, 전력과 지원 요소 실용성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는 실로 경이로운 개발 속도입니다. SA 레이더를 자체 개발한 것만 해도 믿겨지지 않는 업적인데 그걸 벌써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게 개량하고 실물까지 날렸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좋기 10년분이 넘는 기술 축적을 거치고서야 해낼 수 있는 수준이죠.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실물 SA 레이더에 맞출 레이돔으로 교체하면서 기수 끝에서 길게 뻗어있던 피토관을 제거한 상태로 비행했다고 하는데요. 항공기 주변 기류를 측정해 테스트 정보를 모으는 기수 피토관이 사라졌다는 것은 SA 레이더 실험으로 KF-21 대부분의 성능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직 테스트 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사실상 개발 완료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케아에서 국민적 관심이 클 동안에 KF-21의 개발을 서둘러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불과 올해 초 정말로 엄청나게 서둘러서 내뱉은 말을 지켜버린 겁니다. AESA 레이더가 이렇게 빨리 장착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한국이건 도박 덕분이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했을 당시만 해도 여전히 KF-X 프로그램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KF-21이 전 세계의 극찬을 받으며 현대 전투기 개발사의 초신성으로 대우받고 있지만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누구도 KF-X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AESA 레이더의 시제품이 출고될 시점에 KF-21은 이제 겨우 시 제1호기의 동체 프레임밖에 없는 상태였고 사업 자체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매일매일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ESA 레이더의 개발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걸 달고 날 전투기가 만들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KF-X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고 해도 좋을 만큼 수많은 과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예산 배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태클이 들어왔고 미국은 전투기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핵심 기술들에 대한 이전을 거부해서 한국이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 외에도 프로젝트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일일이 늘어놓기가 입 아플 만큼 많았죠. 하지만 한국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라면 이런 걸림돌들을 모두 뛰어넘어 어떻게든 KF-21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어찌 보면 막연한 믿음일 뿐이었지만 한국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S레이더는 S레이더대로 개발을 이어나갔습니다. 작년 봄 KF-21 탑재형 AESA 레이더가 시험 항공기에 탑재된 모습이 공개됐죠. 보잉 737 항공기의 기수에 국산 AESA 레이더와 KF-21용 레이돔을 붙이는 개조를 가한 것이었는데요. 레이돔의 크기가 737기의 동체에 비해 너무 작아서 마치 새의 부리를 단 것 같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양이었지만 가망 인증 자체는 공개 4개월 전에 획득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총 50여 차례에 걸쳐 이뤄진 AESA 레이더의 비행시험에서는 공대공 모드의 탐지 및 추적 기능, 공대지와 공대에 대한 탐지 기능 및 전자전 능력 등 62개 항목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KF-21AESA 레이더 개발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개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했죠. 당시 S 레이더 책임 담당자는 F-16B에 탑재되는 안 AMG-83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상정하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실물 AESA 탑재는 물론 전투기에 쓸만한 해상도를 갖춘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으로는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필요합니다. 탑재할 전투기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나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죠. 한국은 과감하게 두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시켰고 이를 통해 KF-21의 시제기가 나올 시점에 S 레이더가 충분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KF-X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국민적인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작년 6월 즈음이었습니다. 엔진 점화 시험, 지상 주행 실험 장면이 공개되자 이를 지켜보던 우리 모두가 KF-21 정말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KF-21은 그 다음 달 정말로 하늘을 날았죠. 그로부터 반년가량 지나 마침내 한국의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KF-21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성능으로 테스트를 마쳤고 KF-21은 모든 요구 성능을 달성하여 AESA 레이더 탑재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납기의 민족, 양측의 개발 스케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방사청에서는 이번 S 탑재 비행에 앞서 실물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C 제3호기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뒷이야기를 모른다면 이건 그저 사진 한 장에 지나지 않지만 사실은 KF-21과 S 레이더를 각각 개발한 방산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기수에 탑재된 S 레이더의 전면이 빨간색 덮개로 감싸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레이더의 TR 소자 모듈의 개수가 극비사항이기 때문입니다. TR 소자 모듈의 개수는 곧 레이더 성능과도 연결되고 정확한 개수가 알려지면 실제 성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S 레이더는 시제품 단계에서의 소자 개수만이 알려져 있는데요. F-35에 들어가는 안 APG-81의 경우 소자가 1200개, 이스라엘의 ELM 2052의 경우 1290개가 있다고 알려져만 있고 실물이 어떠한지는 기밀로 보호받고 있죠. KF-21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 역시 시제품 단계에서는 1088개의 소자를 넣어 공개했지만 실물의 경우는 1200개를 훨씬 넘는 개수가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만 합니다. 간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국산 AESA 레이더는 벌써 기밀사항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소자 개수를 공개할 수 없는 실전 사양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이번에 비행한 KF-21이 AESA 레이더를 포함해 요구 성능 전부를 갖춘 완전체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것으로 꽤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비행 성공 직후 방사청이 언론 보도를 통해 AESA 레이더 기술의 해외 수주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6일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산 AESA 레이더가 KF-21과 마찬가지로 2026년 양산이 시작될 것이며 추후 다른 무기체계에 응용할 수 있어 해외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와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기관 협업과 연구진의 끈질긴 노력 속에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수많은 난관을 딛고 개발에 성공한 것에 대한 감개무량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죠. S의 레이더는 기술적 난이도가 극히 높고 응용처가 많아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적대 국가에 기술이 유출되면 뼈아픈 리스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이 해외 수출에 나서려는 이유는 그만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AESA 레이더와 같은 고급 군사 기술의 공유는 곧 동맹에 준하는 군사적 협력과 정보 교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류되는 정보에는 그간 습득한 적국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가 포함되죠. 레이더 전파를 어느 주파수로 사용하느냐는 정보는 앞서 언급한 레이더 소자 모듈의 개수 이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극비 기밀입니다. 이쪽 정보의 경우는 노출되는 순간 해당 주파수의 맞춤 방해 전파에 의해 재민 공격의 위험성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이 동맹국들한테 국산 AESA 레이더를 판매할 수 있다면 그 동맹국들이 수집해왔던 타국의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정보권의 통제는 승패조차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은 정보전에 있어서 일종의 전략 무기를 만들어 낸 것과 다름이 없었죠.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 방산. 머자나 국산 AESA 레이더가 다양한 국산 무기에 적용되고 해외에까지 팔리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